24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상클 본방사수하고 영화 관람권 받자. 지난주 금요일 당첨자 2분 지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자, 이 2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방사수 인증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뽑습니다. 올려주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 붙여주셔야 저희가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정상회담, 미의회 연설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길에 올라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자세한 법률적 사항 귀국하여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LH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특별법을 정부 여당이 추진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3년 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활발해진 중국 경제, 이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 그리고 내 투자엔 어떤 영향 줄지 짚어보고요. 40춘기, 40살의 방황, 국민 멘토 김미경 강사가 출연해 어른들의 인생 고민에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40춘기를 이제 좀 앞두고 있는데 꼭 40살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출근길에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 김미경 강사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가 그렇죠. 된 30대 극초반이지만 네.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잘 듣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날씨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공기 질은 좀 좋아졌는데 건조함이 여전히 문제군요. 네, 주말 사이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봄바람을 타고 물러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보통 단계를 회복했는데요. 다만 중부를 중심으로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번지기 쉽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기온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도 최저 기온 11도에서 낮 기온 22도까지 올라 어제와 같은 기온 보이겠고요. 비가 오는 내일은 낮 기온이 15도로 7도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와 경북 북부에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오전부터 낮까지 비나 눈이,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13도, 대구, 창원 1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점점 흐려지면서 햇볕의 양이 어제보다 적겠습니다. 대전, 전주 20도, 대구,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깐 쌀쌀해지겠고요. 이후 다시 예년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늘 출근 정체 다른 요일보다도 일찍 시작되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를 거쳐 한강대교까지 쭉 어렵다 보셔야겠고요. 또 동호대교 주변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혼잡합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공업단지가 많은 화성시나 또 안산시 주변 정체가 눈에 띄는데 도로 곳곳으로 양방향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171번 용인서울선의 경우 사분당 일대가 특히 그렇고요. 1번 경부선 서울 쪽 역시나 도심 통과가 어렵습니다. 판교분기점부터 반포까지 좋기 50분은 필요하겠습니다. 수원부근 보시면 양방향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부산 쪽으로는 죽전부터 수원신갈까지 막혔다가 다시 한번 오산을 중심으로 10km 이상 길게 어렵습니다. 안성까지 이정체 이어지고 경부선의 경우 도심 통과 어려운 만큼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한국의 안보 사령탑이 교체되고 미국의 도청 의혹이 제기되는 등 그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워싱턴 연결해서 지금 준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워싱턴 시내에 태극기들이 벌써 많이 내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제 뒤로 백악관 주변의 가로등마다 이 성조기와 태극기 또 워싱턴시를 상징하는 깃발이 꼽힌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국빈으로 방문하는 상대국에 대한 예우 차원입니다.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도 성조기와 태극기가 내걸렸고요. 또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대한제국공사관에는 성조기를 든 1953년 미군 의장대와 또 태극기를 든 2023년 국군 의장대의 이미지를 걸어서 한미 동맹이 70주년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을 출발하는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곳은 2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24일 도착하고요. 또 다음 날 2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 기념비를 방문하게 됩니다. 26일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한 뒤에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이 진행됩니다. 27일에는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뒤 또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첨단 기술 분야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29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그렇군요. 백악관도 이번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네, 지난 2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국빈 만찬 때는 한국계 스타 셰프인 에드워드 리를 비롯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수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브리핑 내내 당장 다음 주에 방문하는 상대국 대통령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장면 직접 보시죠. On Wednesda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Yoon, and Mrs. Kim for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Then the President will hold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Yoon.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Yoon and Mrs. Kim for a state dinner. 윤에서 운으로 수정까지 했는데 당장 하루 뒤 국빈 방문하는 상대국 수장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한테는 무엇보다 이번 방미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국빈 방문 직전에 터진 기밀 유출 사고로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또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있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담 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그래서 주목됩니다. 또 국빈 방문을 위해서 많은 거를 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핵 우산 강화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귀국 전 프랑스 공항에서는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지난 주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배낭을 메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변론화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직도 내려놓고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에 노를 끼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자세한 법률적 사항 귀국하여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돈봉투를 전달한 것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출국 이후 프랑스의 한 경영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강의하며 파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나를 소환해달란 표현까지 쓰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담겨 있어 검찰 수사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송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돈봉투 의혹을 전혀 몰랐다며 검찰에 자신을 바로 소환해달라고 말한 송 전 대표는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강래구 감사님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원공사 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하지만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송 전 대표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특히 송 전 대표가 따로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러한 녹취 파일을 확인한 검찰도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돈 봉투를 만들어 뿌린 걸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돈 봉투를 만들어 나눠준 혐의 등을 받는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으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닷새로 줄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면해주고 장기 저리 이용자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우선 사들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시청 인증하고 영화 관람권 받자 시청 인증사진 찍어서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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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먼데이.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좋았습니다. 아, 네. 뭘 했길래 좋았어요? 어떤 토론 참석하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이도성 기자는요? 저요? 지금 결혼식을 많이 해서 사회도 보고. 결혼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왜 목소리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나요? 그런가? 네, 바로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크게 개인 좀 못 궁금하지 느꼈어요. 않아요. 못 느꼈어요. 네. 목소리가 안 좋았군요. 제가 다시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가방 찾으러인데요.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60대 남성이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경찰관 등과 뭔가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아예 한쪽에 앉아서 저렇게 나란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분실물로 접수된 가방을 받으러 온 건데요. 그런데 이 남성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입건됐던 거 잘못을 한 건가요, 그러면? 잘못을 했죠. 네. 이 잃어버린 가방 안에 대마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주인을 찾기 위해 가방 안을 확인한 경찰이 대마를 발견한 건데요. 아이고. 담배 형태로 돌돌 말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방에 담겨있던 휴대전화를 통해 이 남성에게 연락을 했고 이 대마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이 분실한 가방을 찾았으니까
지구대에 와서 가져가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의 대응도 참 칭찬할 만한 그러네요. 일이다. 이 남성도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의심을 하고 뭐 도망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마가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내 가방인데 네네. 그런데도 의심을 사지 않고 이렇게 불러들였던 거죠. 이 재치가 대단합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경찰관들에게 줄 피로회복제 음료까지 그 유명한 그 큰 거 사가지고 지구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가방을 찾아줘서 고맙다면서 저런 걸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에 있던 강력팀 형사에게 붙잡혔고요. 결국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서 소변 검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그 마약은 하셨지만은 그 심성이 그렇게 나쁜 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음료를 가져왔으니까. 왜냐면 음료도 그쵸. 가져오고 그 사람을 믿었잖아요. 내 가방을 찾아줬다 고맙다고. 이웃 캐스트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겠죠.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발저리니까 이런 거 아무렇지 않은 척 들고 온 것 같기도 해요. 어떨지 모르죠 뭐.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결국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도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고요. 이 경찰 조사에서는 대마를 오래전에 친구에게 건네받았고 흡입하기 위해 챙겼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에 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무튼 내용물에 대마가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가방 찾으러 오세요라고 한 그 경찰 기지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우리 다 함께인데요. 우리 다 함께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아주 나쁜 일을 벌였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들이 모여서 주차 요금을 담합해서 이 가격을 올렸는데요. SRT가 개통해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최대 50%나 요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네, 여기가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오송역입니다. 이 주변에 저렇게 주차장이 6곳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저 빨간 들어오는 저 3곳이 담합을 한 업체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운영자 3명이 요금을 올리자고 이 뜻을 모았습니다. 4,000원에서 5,000원이던 하루 주차요금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그리고 월정기 요금은 2, 3만 원씩 올려서 최대 50%나 인상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담합은 정말 나쁜 거잖아요. 네. 나쁜 사람들인데 본인들만이 잘 살겠다고 요금을 담합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또 그러니까요. 그것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손해고 또 손님들도 엄청 큰 맞아요. 또 손해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겠죠. 요금이 오르자 이 이용객들의 민원도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비싸졌으니까요. 이 국가철도공단은 이들에게 요금 인하를 2차례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주차요금을 1,000원씩 내렸는데 그런데 또 얼마 지난 뒤에 일제히 가격을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꼼수를 쓴 거죠. 잠깐 내리는 척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가격 담합을 이어왔습니다. 뭐 내가 받을 요금 내가 정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자랑 짜고서 가격 담합하는 맞아요. 거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그렇죠. 문제인 거죠. 교란 그래서 행위죠. 교란 행위죠. 그래서 이게 다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법 조항에도 딱 나와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거든요. 계약이든 협정이든 결의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바꾸게 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법적으로요.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2억 원에 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자, 그럼 이 주차장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을 했으니까 뭐 뭔가 있어야겠죠. 조치가 네네. 취해져야겠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섰는데요.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를 다 합치면 이 오송역 주차장의 67%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꽤나 크죠. 이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기차역 주차장 담합을 잡아낸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 사업자의 주차장 역시 이 담합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걸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 오송역이 사실 아까 공정위도 그렇고요. 맞아요. 정부 세종청사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담합 감시하는 그 공무원들 코앞에서 담합을 하다가 아주 딱 걸렸군요. 그러니까 공정위 근처에 있는데 그런 일을 그러니까요. 했으면 걸리죠. 피해자 중에 공정위 공무원도 있을 수 있어요. 수도 있죠. 진짜 모르 있어요. 추정입니다만. 있을 거예요.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삐끗해도 1등인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쇼트트랙 황대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엔 국가대표 선발전 도중에 기권을 했는데 올해 1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단 건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예.
네, 출발 신호가 딱 울리자 앞으로 나가던 순간 방금 미끄러졌어요. 그렇게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가장 뒤에서 다른 선수들의 등을 보고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차근차근 속도를 올리다가 결국 3바퀴를 남긴 채 아웃코스로 치고 올라왔고 결국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단한데 소감 먼저 들어보시죠. 많은 라운드를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피로도가 쌓여서 좀 그런 실수가 나왔던 것 같고 다시 조금 집중을 해서 와, 대단합니다.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였잖아요. 역시 또 이 차이나는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아, 상암동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쵸. 그 클래스를 보여줬는데 이 결과야 좋았지만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나흘 전 열린 1차 선발전에서는 빙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종합 순위가 8위까지 밀렸어요. 근데 2차전에서 이렇게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1500m에서 1위, 500m와 1000m에서 2위를 하면서 1, 2차전 6개 종목 합산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다시 1년 만에 복귀를 해서 우선 너무 기쁘고 또 한 번 더 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황대현 선수. 뭐 베이징 올림픽 때도 실력도 인성도 다 너무너무 훌륭하기로 소문이 났던 선수잖아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럼 이제 다음 시즌에서도 세계 정상을 노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딱 나오는 저 두 사람 사실 불편한 관계거든요. 네. 이 중국으로 귀한 린 샤오진, 한국면 임효준과의 이 대결도 맞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월드컵 그리고 세계 선수권에 나갈 텐데요. 이 두 선수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대표팀을 이끌며 활약했지만 이듬해 그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다툼이 생겼습니다. 린 샤오진 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선수 생활 연장을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중국 대표팀의 에이스인데요. 이 두 사람 피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의 두 사람이 맞대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기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도son 기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이훈주 캐스터. 네, 월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단에 있는 우리 교민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란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에 지금 우리 교민 28명의 발이 묶여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탈출을 위해서 현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하루툼의 공항은 폐쇄됐고 육상 루트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어젯밤 11시 현재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수단 인접 국가인 지부티의 미군 기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군 기지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와 함께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까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 시그너스라는 그 수송기가 재작년 8월이죠. 아프간이 이제 수도 카불이 탈레반한테 함락됐을 때 우리나라에 기여했던 그 아프간 그 특별 기여자들을 딱 우리나라로 탈출시킨 그 미라클 작전. 그때도 투입된 그 비행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그너스 외에도 전날 오만 살랄라항에서 출발한 청해부대 역시 수단 인근 해역을 향해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해부대 39진에는 이지스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이 있는데요. 군은 보안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수단 내 우리 교민 철수를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교민이 28명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현재 수단 수도 하루툼 현지 대사관에는 28명의 한국인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자국민을 대피시켰고 프랑스와 영국도 자국민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독일, 캐나다, 덴마크 등 여러 나라들도 철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현지 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내전이 다시 또 치열해지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교민들 모두 무사히 철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제발. 소식 전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현재 아시아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네. 기온이 K-팝 인기로? 아니에요, K-팝 아니에요. 아니, 온도가. 더워요. 네네네. 덥다는 거죠? 실제로 덥습니다. 지금 아직은 4월인데 섭씨 40도가 넘는 지역이 등장하면서 기존 기록을 막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벌써 40도예요. 인도에서는 수십 명이 더위 때문에 숨지기까지 했는데요. 영상 같이 보시죠. 네.
이글거리는 태양, 타오르는 도로, 물을 계속 들이켜보고 뭐 코코넛 열매 음료도 막 마셔보지만은 타는 듯한 더위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네. 인도가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섭씨 44.6도를 기록을 하는 등 뭄바이의 한 야외 행사에서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11명이 더위 때문에 숨졌습니다. 또 50명이 넘게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태국도 이제 비상이 또 걸렸는데요. 태국 기상국은 지난 22일 방콕이 42도를 기록했으며 습도를 포함한 체감 온도가 54도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잠깐 보실까요? มีคำนิยามว่าอุณหภูมิที่เกิดขึ้นจะต้องมีค่าสูงกว่าอุณหภูมิปกติเนี่ย5 องศาหรือเกินกว่า 5 องศา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 5 วันติดต่อกันเป็นอย่างน้อยค่ะ 네, 미얀마에서도 중부 지역의 도시 칼레와가 17일 섭씨 44도에 이르는 등 이 전에 없던 더위와 싸우는 중입니다. 저희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지난주에 갑자기 막 30도까지 오르고 해서 엄청 더웠잖아요. 이런 현상이 우리랑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 경우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 기상청이 예측한 올여름 기온 전망을 보니까요. 7, 8월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평년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50% 반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올여름 조금 덥다 수준일 텐데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좀 우리가 겪어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이 홍보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웬만큼 튀지 않고서는 눈길 한번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근데 등장하자마자 큰 관심을 모은 홍보 대사가 있습니다. 재킷이 참 잘 어울려요. 요즘 통통 튀는 이 MZ세대 느낌 물씬 나는데요. 혹시 근데 이 얼굴 어디선가 본 적 없으세요? 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비너스? 그 비너스 탄생? 오, 맞아요.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 거장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은 정말 널리 알려진 명화인데요.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꼽히는데 이 비너스를 이탈리아 관광부가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근데 홍보대사면 좀 홍보 활동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림이 어떻게 해요, 그걸? 요즘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셀카도 찍고 뭐 피자도 먹고 이탈리아 대표 관광 명소를 막 누비는 모습을 얼마든지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가상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한다 그래요. 보통 뭐 유명 연예인을 많이 쓰는데 홍보 비용도 좀 줄어들겠네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렇죠. 근데 이번 홍보 캠페인에 일단 우리 돈으로 131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 줄어들었네. 비싸다. 줄어든 더 걸까요? 비싼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초일류 스타를 홍보대사로 발탁해도 131억 원 주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탈리아 홍보를 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작품을 조롱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쓰였다면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캠페인 이름이 오픈 투 원더. 이 경위를 열다거든요. 근데 이 경위를 열지 아니면 지갑만 연 건지 아니면 이름값을 할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배짱이 좀 남다른 사람들 만나볼까요? 지금 절벽 바위 위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저기서 왜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돌출된 바위 끄트머리에 기어코 기어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합니다. 너무 아찔해.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네네. 네, 그렇죠. 중국 허난성 절벽지대에 있는 이 바위는 이른바 용기를 시험하는 바위라고 불리거든요. 몇 년 전부터 아찔한 인증샷을 찍겠다고 지금처럼 이 관광객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명소입니다. 근데 이 보시다시피 지금 낙상 사고 위험이 크니까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해당 장소에 접근을 금지했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거든요. 너무 진짜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전혀 안 들었다 그래요. 돌에 균열이 있다고 경고 표지판까지 내걸었지만 굳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장비를 들고 끌고 와서 바위를 지금 부숴버렸어요.
이제 저기서 인증샷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게 됐네요. 네, 위험 요소를 싹 제거해버린 거죠. 야, 근데 진짜 정말 너무 가치가 없다. 저 바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광지가 된 건데 네. 사람들 이제 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객이 없어지겠죠. 안 그래도 이 점 때문에 볼멘 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인기 관광지를 아예 없애버린 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럼 접근하지 못하게 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나았을까? 아니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연 그대로 두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야,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무모한 관광객들 때문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무리수인지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다 인간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주세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중국이 살아났다. 기회일까? 또 다른 위기일까? 전 세계 경제 침체의 그림자가 그려지는 가운데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인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회복세 덕분에 우리 경제도 좀 덩달아 좋아지지 않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 또 중국 관련 투자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풀고 이제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시작되는 그 현상인데 네. 이 리오프닝 효과가 당장 이번에 1분기에 중국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고요. 네, 역시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그 네. 지표가 경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경제 성장률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22년 2분기 이후에 소위 셧다운으로 네. 굉장히 부진하다가 23년 1분기 성장률이 4.5%로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GDP가 4.5% 정도 전년 동분기보다 증가했다라는 것인데 네. 이 GDP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비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소매 판매액의 증가세를 보면 1분기 소매 판매액이 5.8%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 GDP 성장률을 훨씬 초과하죠. 네. 1분기 중에서도 3월 달로 올수록 더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액이 10.6%나 3월 달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이 시작된 지는 좀 됐지만 네네. 본격적으로 리오픈되는 그런 시점은 3월, 4월, 5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 소매 판매액이 10%면 사람들이 이제 묶여 있다가 네. 문이 열리면서 엄청 소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소리네요. 네. 중국 경제 규모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리오프닝 효과가 살아나면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좀 다른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얻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보통 표현할 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네네네.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한다. 그럼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공급망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소위 많은 부품을 세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원활하게 부품이 공급되지 않던 2022년에서 이제 23년에는 원활하게 부품 자재를 구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구나 하는 네. 기대.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의미가 바로 수출 대상국이죠.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상국 1위국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액 중에서도 부품을 많이 중국에 수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품을 수출해서 중간재 생산재를 수출해서 중국에서 제조를 거쳐서 세계 주요국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 구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은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세 번째 우리 경제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광 수요가 아닌가 그렇죠. 예, 생각이 됩니다. 한국 방문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네. 일단 관광객 유입이 시작됐습니다. 아하. 특히 이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내수 소비가 또 기대될 수 있겠는데요. 명동 상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진도 있네요. 특히 황금 연휴,
바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가 중국의 노동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국의 리오프닝은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경제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이라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파는 그 수출이 굉장히 적자라고 들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 리오프닝을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별로 안 그렇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13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대상으로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네네네. 그 무역 적자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이 대중국 무역 적자겠죠. 보시는 것처럼 2분기부터 계속 적자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적자인데 우리나라가 대세계 무역 적자를 피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최종재나 중간재 이 수출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여러 정책 기조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와 중국이 보완 관계였는데 이제 경쟁 관계로 바뀝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중국이 육성하면서 중국도 IT 제품 수출하죠. 우리도 IT 제품 수출. 스마트폰만 해도. 스마트폰도 그렇죠. 중국도 전기차 만들죠. 우리나라도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국 경제의 기조 자체가 수출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자. 중국 자체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자 하는 기조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되네? 그럼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들이 많겠네?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기조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좀 중국 수출에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 중국이 막 빨아들이는 워낙 내수가 크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사실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바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것은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경제나 수출이나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들이 있겠죠. 다만 22년, 23년 지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경제 국면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뭡니까? 물가죠. 그렇죠. 근데 중국 경제가 다시 리오픈된다. 멈춰있던 공장이, 세계의 공장이 다시 가동된다. 그러면 블랙홀처럼 뭐를 빨아들일까요? 각종 원자재를 빨아들입니다. 그 원자재 중에 첫 번째,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철광석. 네, 철광석. 세계 철광석 수요에 별명이셨을 것 같은데. 저 사회 시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많이 불렸어요. 철광석이라고. 근데 세계 철광석 수요에 중국이 78%를 차지해요. 그뿐 아닙니다. 50%를 초과하는 각종 원자재, 알루미늄, 니켈 다 50% 넘어요. 또 구리, 석탄, 강철, 아연, 팔라듐 이런 각종 원자재, 소재를 중국에서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하죠,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물가 안정화될 것 같았는데 다시 물가가 상승 기조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관점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물가 불안 요소가 된다는 건 이것은 사실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도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죠. 그때부터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원자재를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게 물가에도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괜히 블랙홀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군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끈끈함을 좀 끊고 우리로부터라 법안도 많이 IRA, 반도체 법안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요구대로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향후를 전망하세요? 자, 좀 단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중국을 배제하자가 아닙니다.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을 배제하자가 아니라 중국은 그대로 두고 다른 수출 대상국 혹은 공급 대상국 혹은 여러 공급망 체인 이런 것을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다변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런 국면이니까 중국 배제하고 우리 다른 나라 찾자 이렇게 되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경착륙이 야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26%, 27%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셧다운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중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을 배제하자 이런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중국 이외의 다른 수출 대상국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자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방향성 건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제가 아니라 다변화로 목표를 잡아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가 많이 관심이었는데 사실 네. 리오프닝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중 관계가 또 약간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네. 떨어졌어요. 주가가 맞아요. 관련 주가. 맞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랑 경기랑 같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월, 4월, 5월이 리오프닝의 경기적인 그 반영이 나타나는 시점. 네. 수출이라든가 혹은 관광객 수요라든가 이런 혹은 여행객 수요, 항공편 이런 모든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기죠. 네. 그 경기는 4월, 5월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 반영될까요? 이미 먼저.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말 이쯤부터 작용되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들은 사실 22년 12월, 23년 1월 이쯤에 다 반영돼서 나타난 것이고 이미. 그렇죠. 경기가 말 그대로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는 것과 네. 경기가 회복되는 것 이게 같은 거죠. 근데 주가가 먼저 회복되나 이것은 다른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시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영역들이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폭발적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이 한중은 외교적 문제가 또 경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갈팡질팡 40춘기를 위한 40수업. 이 40의 나이를 사춘기에 빗대서 40춘기라고 하고 뭐 50춘기, 60춘기 있을 수 있지만 40춘기라고 하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40살까지. 근데 여전히 불안해요. 지금 출근길에 지하철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꼭 40쯤이 아니라도 무언가 좀 심란한 어른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30춘기도 있거든요. 있죠. 지금 그런 겪고 있잖아요. 사람도 오늘 도움 많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멘토 김미경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책이 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얘기도 좀 이거 나중에 2교시 때도 해보도록 하고요. 40수업. 네. 그 저희 엄마가 읽으셨거든요. 근데 김미경 교수님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이 40을 콕 집어서 강조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 수강생 분 중에 40만 있는 게 아닌데 유독 이번에 타겟팅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40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20대부터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사실은 스스로들 하잖아요. 네. 뭐 직장도 찾고 배우자도 찾고 그래서 막 뭐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이제 집도 살려고 애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던 중 안 해보던 일이 안 해보던 것들에 대한 가장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 판 위에 다 펼쳐진 게 40대거든요. 그래서 40대들이 보면은 문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제일 많아요. 결혼했죠. 이제 애 낳았잖아요. 키워야 되죠. 이제 집도 사야 되죠. 그리고 학부모가 됐어. 막. 학부모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 달라지죠. 살아가는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40대가. 근데 40대가 꾸준히 천천히 해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40대 어떤 문제가 끼냐면 40대 안에 다 해야 돼. 돈 다 벌어야 되고 집 다 벌어야 되고 그래서 49이면 인생이 다 정리되는 줄 알아요. 40대들은. 맞아요. 그래서 40대들한테 50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사람 살아요? 이런 느낌으로 봐요. 왜냐면 50대는
그냥 다 정리하고 은퇴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10년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사람은 원래 너무 숨가쁘게 바쁘면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주저앉고 포기하든지. 그래서 포기할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막 그런 막 시달리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도 내가 온 길을 고 할까? 네. 스탑 할까? 유턴 할까? 네. 이게 막 불안하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고 스톱에서 막 갈팡질팡해요. 그 남자분들이 4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모이면 이 얘기한대요. 야, 우리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냐. 맞아요. 그게 진짜 많이 해요. 또 40대 여성분들은 모이면 이 얘기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근데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실행은 못하고. 실행은 못하는 거죠. 근데 40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대라는 나이를 다시 보면 희망이 보여요. 40대라는 나이를 이제 거의 다 정리해야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요즘에 100세를 사는데 네. 인생을 3가지로 나눕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를 제1 인생, 퍼스트 라이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제2 인생이 50대 애들이 조금 큰 50대, 60대, 70대 이때가 비로소 자기답게 나를 다시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80대부터를 노후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그냥 돈 벌 때 그러고 나면은 대충 은퇴, 노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20대, 30대, 40대는 내 첫 번째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50대를 열기 직전인 거죠. 제2 인생을 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계로 봐도 100세 인생을 24시간이라는 인생 시계에 딱 놓고 봤더니 태어날 때가 0시잖아요. 그러면은 12시가 되면은 50인 거예요. 네. 정오가 되면 50이죠. 그러니까 지금 40대는 점심 먹기도 전이죠. 오전이죠. 네네네. 아침 11시예요. 100세를 산다고 봤을 때 아직도 뒤로 가야 돼요. 한참을 더. 저 정도 나이만 해도 아직 1시 좀 점심 먹고 얼마 안 지난 안 먹었을 상황이거든.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40대가 오전인데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하기. 공부하기 늦었어. 돈 벌기 늦었어. 새로운 꿈을 꾸기 늦었어. 그러면 40대에 포기하면 제1 인생, 제2 인생 전체가 다 포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대는 뭔가 시작하기 너무 좋은 나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엄마 말씀을 드린 게 엄마는 5, 6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오히려 공감을 진짜 많이 하셨대요. 어허. 그러면서 자기의 40대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라고 40대를 많이 표현하지만 네. 아직 황금기가 오지도 않은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0대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 그러니까 이제 세컨 라이프가 50대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40대는 원래 인생의 국영수를 푸는 거예요. 결혼이 창업이잖아요. 우리가 참 아무 생각 없이 멋 모르고 창업을 했어요. 결혼이 창업. 대주주 2명이 모이죠. 아니, 부부가 대주주잖아요. 근데 대주주 별로 자본금 없어. 근데 막 직원이 들어오죠. 애들이 낳죠. 직원이잖아요. 이 직원들이 한 번 뽑으면 퇴사 불가능하죠. 예. 매년 연봉을 인상시켜드려야 되고 많이 나갈 인상돼요. 때 퇴직금 들고 나가. 네. 그 얘네 나가면 계열사죠. 예. 그 우리가 본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창업을. 그러면 창업을 시작하면 국영수가 있어요. 인생에 반드시 풀어야 될 국영수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이걸 40대 때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대 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걸 다 풀려고 하지 말아요. 어떻게 10년 동안 인생의 문제 다 풀겠어요. 그래서 저는 40대 때 반만 풀어도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반만 버시고요. 뭐 다 벌어서 파이어족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 반밖에 안 커요.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1년에 1살밖에 못 먹거든요. 애들은. 그리고 두 번째 집도 반만 사세요. 그러니까 집을 완벽한 원하는 집을 내가 40대에 사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나이 먹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다 조금씩 이 시간대별로 반만 풀어도 40대에 100점이다. 너무 잘한 거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5, 60대 때 또 천천히 풀면 돼요. 왜냐하면 5, 60대가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애도 50대가 더 잘 키웁니다. 40대 때는 1등 만들려고 욕심만 부리다 애 망쳐요. 근데 50대 때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좀 늦게 50대가 인생을 푸는 실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40대 때 욕심으로 다 남보다 빨리 끝내서 성공 이렇게 하려다가 오히려 훨씬 더 40대가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반만 푸세요. 약간 여유를 갖고 40살을 살아가야겠네요.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다음 키워드를 바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에 어떻게 살아가실지 키워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40의 꿈은 책상에서 시작된다?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나 할 법한 얘기인데. 책상은 20대 초반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작된다? 아니에요. 혹시 결혼하셨죠? 저는 안 했어요. 네, 안 했고. 결혼할 때 책상 사갔어요? 아니요. 식탁이 책상이. 아, 그렇죠. 남성분들도 결혼할 때 책상을 안 사갑니다. 이 책상은 대학 때까지 있었던 거고 책상을 웬만하면 다 버리고 가요. 그렇죠. 본가에 놔두건가 그냥. 안 돼. 이제 끝이야. 너랑 나랑. 나 공부할 일 없거든. 난 공부할 일 없고 이제 아빠 할 거야 지금부터. 나 공부할 일 없고 이제 나 지금부터 엄마 할 거야. 그러니까 책상 따라오지 마.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 책상을 사주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보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책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컸어요. 진짜 그랬네요. 책상이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책상에서 방향을 정했고요. 내가 누군지 책상에서 물어봤고요. 내 꿈이 뭔지도 책상에서 물어봤어요. 진짜. 뭔가 진득하니 앉아서 뭔가를 생각할 시간이 거기서 있구나. 근데 우리가 책상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생존만 생각해요. 생활만 생각해요.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이 집 옮기지?만 생각하지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는데 왜 내 공간이 하나도 없지? 그러다 보면 이게 소파에 이렇게 오래 누워 있다 보면 소파랑 비슷해지는 거 아시죠? 네. 스마트폰만 들고 있고. 계속 소파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공간을 닮아갑니다. 와, 그래서 작은 조그만 거라도 책상을 하나 두고 교대로 남편도 앉고 아내도 앉고 서로 이렇게 거기서 조그만 거 다이어리 하나 놓고 내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그래서 10일 한번 붙어볼게요. 강사님한테. 네. 안방, 옷방, 애들방 하면 솔직히 책상 어디다 두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옷방 옆에, 안방 옆에. 그리고 뭐 거실 그냥- 같은 데도 두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크게 내 서재를 꾸며야 된다. 이것도 그게 또 아니라. 욕심이야. 그냥 조그만 책상. 제가 다 반만 이루라 그랬죠. 40대 때는 애 키우느냐고 방도 반밖에 안 나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방 구석에 조그만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 다 시집장가 가는 55세 이후가 있어요. 방이 다 남아요. 애들이 네, 방에 이제 빠져. 소집하면 그럼 그때 이제 비로소 딱. 그래도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이뤄야 이룬 것이 아니고 10% 상태에서 시작만 해도 이룬 거다. 와, 10% 상태에서 예, 시작만 해도. 그래도 이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이렇게 일상에 막 치이고 밀리고 막 키우고 일하고 청소하고 막 이러느라 책상 앞에 앉아도 뭔가 이렇게 꿈을 찾는 데는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시작하는 시간. 왜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근데 하고 말을 하면 말이 시작되고 말해야 되는데. 입을 안 벌리면 말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내가 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분짜리 무슨 스피치 연습할 거야. 해야지. 일주일 지나갈 수 있는데 하고 시작하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야죠. 네. 소리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소리 내야 시작되거든요. 그럼 책상 앞에 놓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10분에서 30분 정도 저는 오전 시간에 씁니다. 저는 원래 새벽 잠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옛날부터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늘 나만의 미라클 모닝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새벽밖에 시간이 안 나서.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꼭 아셔야 되는데 내가 규칙적으로 나를 만나는 그 시간 10분, 30분 동안 내가 커요. 내 방향도 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을 만나면 왜 사람이 클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네.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시선을 뺏겨요. 부럽고 비교하고 막 뺏겨요. 근데 나를 만날 때 내가 커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건 아이도 나이 80 먹은 분도 필요해요. 소리를 내야 된다. 즉 책상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뭔가를 해보는 걸로 실천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김미경 선생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싶어서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고요.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상큼 2교시가 바로 이어집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멘토 김미경 강사님에게 인생지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는 봄바람을 타고 물러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보통 단계를 회복했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번지기 쉽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와 경북 북부는 오후 들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오전부터 낮까지 비나 눈이,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15도, 대구, 부산 13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주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후부터 밤사이 약한 빗방울이 지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많이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키안킴님이 늦잠잡다고 생각하면 40대가 딱 시작할 나이네요 라고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자, 공기가 다시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재 발생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국민멘토 김미경 네.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저도요. 역시 저도 아직 40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방송 마치고 곧바로 이어지는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 김미경 강사의 일과 생활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직접 들어볼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상암동 클래스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로 들어오십시오.